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골목길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찬 가운데 사람들이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골목길을 공포로 몰아넣은 불길은 바로 이 차량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불은 대체 왜 난 걸까요? CCTV로 본 세상에서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도는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려 조각났던 비석이 저절로 붙었다는데요. 이 소문은 사실일까요? 미스터리엠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엔 분향소가 세워졌습니다. 이 분향소가 불법이라는 서울시 측과 추모를 막지 말라는 유가족 측이 날선 대립을 펼치고 있는데요. 허가받지 못한 분향소,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분향소 설치 4일째,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여전히 이곳 서울 광장에서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은 부모 마음으로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100일 추모제 때 광화문 여기 주식사하고 청을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빠르지만 아프게 지나갔던 100일의 시간. 이 100일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진을 하던 중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예고 없이 세웠습니다. 대체 왜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세운 걸까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범 재정이 딱 되면은 이걸 처리해야 돼요. 젊은 애들이 진짜 당했던 것은 국가적으로나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법제화를 해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굳은 결심으로 만든 분향소. 그러나 급히 세우다 보니 손볼 때가 이게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찢어지니까. 유가족들이 이곳에 분향소를 세우고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시민들 추모할 수 있고 저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는 이 공간이 우선이죠 지금. 그런데 분향소가 세워진 그날 저녁, 서울시는 잦은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 집행을 하겠다며 계곡장을 보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지금 됐는데요.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추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분향소가 설치된 적은 없고요.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은 모든 시민의 공간이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이라는 형태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 조례, 서울시 조례가 이 분향소를 막아선 건데요. 유가족에게 2차례 잦은 철거 내용을 담은 계곡장을 전달한 서울시. 하지만 우리 계곡장 안 받았어요. 끝까지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유가족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네. 큰 피해는 못 느껴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좀 철거하고 대신 추모할 수 있는 부분 마련해야 된다. 이 서울시가 광화문 대신에 추모 공간으로 제안한 것이 이곳 용산구에 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안했던 곳이 바로 이곳 일반적인 건물 1층인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제안한 추모 공간 중 한 곳. 안쪽을 살펴봐도 상당히 현재는 좀 어둡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내부는 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서 추모의 공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곳은 어떨까? 사무실이 있네요. 심지어 사무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이미 사무실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서울시 왜 이런 곳을 제안한 것일까요?
초창기에 그 일급 측에서 사고 현장 가까운 곳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요청이 있으셨어요.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근처에 민간 건물 3곳을 일단 급하게 필요하다 하시니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가족이 거절하자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제안한 곳은 녹사평역. 그런데 외부가 아니라 지하철 역사 안쪽입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저 안쪽이에요. 이쪽. 저 지하 4층을 얘기한 거거든요. 아, 여기네요. 이 공간을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역사의 지하 4층, 그것도 개찰구 옆에 구석진 장소였던 겁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을 제시하고서 우리 아이들을 그 빛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에다 처박겠다는 그 심사밖에 더 되냐고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공간을 제시 안 할 거예요. 추모 공간으로서 지하 4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족들에게 떠나보낸 어떤 그 가족들을 묻는다, 감정적인 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광장에다가 이게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잘못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같이 섞여져 있는 어떤 부분이다. 철거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 갈등이 끝나지 않자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바로 분향소 철거를 일주일 연기하고 12일까지 유가족 측에 대안을 요구한 것. 하지만 유가족들은 어렵게 만든 이 분향소에서 쉽게 나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시청 앞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서울 시민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어떤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제3의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도 뭐 영원히 이제 분향소를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서울시하고 유가족 측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 정도의 불편은 시민들도 이제 감수해 줄 여력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이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좀 신중하게 듣고 가능하면 많이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노와 갈등이 없는 오직 추모만을 위한 분향소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한 카페의 창고 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커피 향기 가득한 서울의 한 카페. 이 카페 점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건 바로 이곳, 직원들만 사용하는 창고에서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제 가방이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출근하면 이곳에 가방을 걸어두었다는 사장. 그런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있는 도끼에 정말 발등을 찍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의 일입니다. 점주는 아닌데 누군가가 점주의 가방을 열죠. 그러고 나서 가방을 뒤져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다름 아닌 지갑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꺼낸 건 10,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 저희 매장에서 일했던 알바생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가져갔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긴데요. 며칠 뒤에 찍힌 CCTV 영상에도 그 직원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가져가네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아주 자연스럽죠. 게다가 매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꺼내서 챙겼고요. 창고 한켠에 깊숙이 넣어뒀던 동전 뭉치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결국 CCTV를 설치한 점주. 직원들한테도 사실을 알렸지만 그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친구가 진술한 거는 절도 금액이 자기는 200~300이다. 제 추산으로는 44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범행을 들킨 뒤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직원은 며칠 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달에 급여를 챙겨달라는 문자였죠. 절도죄를 저질러서 해고된 직원한테도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절도 피해와는 별개로 알바생이 근로한 것에 대해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한테 진정한 사과도 받고 싶고요. 정말 반성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뤄뒀던 급여는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아침 7시쯤 한 편의점에서 누군가 심하게 맞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건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죠? 진정하세요. 그만 때리세요. 그만두라는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무려 10분 동안이나 지속됐던 폭행.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거죠? 안녕하세요.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제 물건을 사시는 거예요. 외상을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외상은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욕하시고 막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안 돼. 다 불러. 미치겠나. 동안 다 불러.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되세요.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되세요. 도를 넘는 손님의 행동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번에는 경찰과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가세요 빨리. 경찰이 남성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죠. 하지만 경찰이 가자마자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 바로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 이러면서 계속 폭행하신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온 이 손님. 피해자가 서 있었던 카운터까지 침입해서 마구잡이로 난타를 합니다. 이렇게 맞는 동안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며칠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몸에 남은 그날의 흔적. 그날의 상처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밀거나 뭐 제압을 하면은 쌍방폭행으로 돼가지고 저도 형사적 책임을 물까 봐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난폭한 행동 처음이 아니라고요. 편의점 주변 가게에서도 바로 이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많다고 하네요. 지금 돈이 없다.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되냐 해서 안 된다. 저희는 외상으로 안 드린다. 그리고 제가 딱 거절을 했는데 그것도 못 주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외상이 안 된다는 말에 욕설부터 내뱉었다는 남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날의 기억은 악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깊이 남은 상처.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무차별적으로 물리력 행사가 이뤄졌고 귀가 조치된 후에 다시 찾아와서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죄질 평가면에서 좋지 않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보복성 폭행을 행사한 당신. 범죄의 대가는 처벌로 돌아올 겁니다. 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실까요?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난데없는 육탄전이 펼쳐졌습니다. 대체 이 싸움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골목길에서 두 남성이 격한 몸싸움을 펼칩니다. 격분한 듯 들고 있던 포대까지 휘두르는 남성.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같이 이제 넘어지면서 젊으신 우리 분이 싸움을 말렸어요 이렇게. 사실 싸움은 이 두 할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치고받는 격렬한 몸싸움이 무려 10분 넘게 이어졌고요. 싸움이 더욱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를 따라가죠. 하지만 몹시 화가 났던 할아버지를 제지하는 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말려보지만 계속해서 험악한 욕설에 주먹까지 오가는 상황. 두 사람은 도무지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겨우 끝났던 싸움. 대체 이 두 사람은 왜 대낮에 육탄전을 벌인 걸까요? 결국 폐지 때문이더라고요. 싸움의 원인이 폐지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폐지 이런 거 본인이 자주 왔는데 쌓아놨어요. 돈을 치면 한 2,000원 정도. 근데 그걸 가져가신 현장을 직접 목격하니까 평소보다 이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점퍼 할아버지가 모아뒀던 폐지를 검은 점퍼 할아버지가 가져가서 싸움이 발생한 거죠. 대체 폐지 2,000원어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른 키높이만큼 쌓이는 양인데 상당하죠. 그렇다면 얼마나 일해야 이 정도의 폐지를 모을 수 있는 걸까요? 5일 하면 5일 돌아다니면 많이 나오면 4,000원, 3,500원 나온다니까. 키로에 60원. 그러면은 100kg 해봤자 6,000원이요. 근데 100kg를 주도 못 올 뿐들어 오늘 아침에도 돈 1,200원 줍디다. 20kg 해줬다고. 2,000원어치 폐지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싸움이죠. 현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체 이 싸움의 끝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이 경우 이제 쌍방폭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형사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2,000원 때문에 몇백 배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 폭력은 그 어디에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5일 울산에 있는 한 시장 골목. 자, 검은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운전자가 다급하게 내리죠. 그러고 나서 바로 불길이 번집니다. 소리가 났었대요. 의자 밑에 하고 브레이크하고 있는 쪽인지 거기에서 막 바로 순식간에 막 연기랑 불이 붙었더라고. 갑자기 발생했던 큰 화재에 당황한 운전자. 계속 차 주변만 왔다 갔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왔었죠. 매캐한 연기가 골목으로 퍼지자 상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서 불길을 끄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더욱 거세지는 불길에 여기저기서 소화기를 구해 달려왔지만 역부족인 상황. 이 불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엔진 있고 뭐 이런 쪽에 붙어서 그런지 이게 화력이 너무 세서 그런지 소화기는 아예 무용지물이더라고. 게다가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에까지 불이 옮겨 붙은 상황. 불길이 굉장히 매서워 보이죠. 이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 10분 남짓했던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차량은 결국 전소되고 말았죠. 피해 상황 차량 2대하고 오토바이 정도 되겠네요. 피해액이 1,500만 원 정도 나오네. 정차된 차에서 한순간에 발생했던 화재 사고. 과연 이 아찔한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대시보드 쪽에서 연기가 나면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배선의 쇼트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정확한 원인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운전석과 엔진룸 사이에 뭔가 배선의 쇼트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합선으로 추정되는 상황. 사고의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인데요. 하루에도 15건 정도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막으려면 주기적으로 엔진룸을 청소해줘야 하고요. 또 차량용 소화기 배치는 필수겠죠? 차량 화재, 철저한 관리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그 형태만으로도 충분히 기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면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품고 있었던 비밀 많고 미스터리했던 비석들. 경남 창녕에는 그의 버금가는 의심스럽고 미스터리한 비석이 있습니다. 대체 그 비석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 보통 그 비석이 아니겠지요. 비석이 좀 이래 신비하게 좀 생겼다 할까. 옆을 쫙 이래 보면 흰 선이 쫙 나가도록 이렇게 딱 갔어요. 시원하게 탁 트인 낙동강이 보이는 그곳. 커다란 느티나무 곁에 그 비석이 있다는데요. 다가가자 보이는 건 2개의 비석. 그중 비가까지 세워 특별 경호를 하고 있는 이 비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세월 따라 이리저리 흐르는 낙동강변에서 홀로 꼿꼿하게 자리 잡은 이 비석은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 사람들 말 맞다나 비석에는 선명한 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금은 비단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칼로 베어내기라도 한 듯한 모습. 대체 이 금은 어떻게 생긴 걸까?
그 막 비가 저절로 본대로 딱 붙었다는 이런 그 이제 얘기도 있는데 비석이 스스로 붙었다? 여러 조각으로 깨졌던 비석이 아무 도움 없이 저절로 붙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 마치 그 말이 맞기라도 한 듯 그는 뒷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추측을 불러오는 이 비석, 대체 누구를 기리기 위해 세운 걸까? 임진왜란 의병장을 지낸 각제구 장군의 유업입니다. 각제구 장군의 공적을 그리기 위해서 1789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장수인 곽재우 장군. 전투 때마다 붉은 옷을 입어 홍위 장군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비석은 곽재우 장군의 시호인 충의와 호인 왕후당을 새겨넣은 유협이었던 겁니다. 금이간 그 비석이 제대로 붙었다 이렇게도 미스터리인데 자성이 있다면은 암석이었다면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절로 붙어버린 비석이라면 돌 자체에 자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과연 사실일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석에 자석을 갖다 댄 뒤 손을 떼자 소직낙하고 마는데요. 다시 한번 해봤자 마찬가지. 자성을 띄는 돌은 아니라는 얘기. 그렇다면 비석에 얽힌 사연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 대체 이 비석이 왜 부서진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50년도 돼서 그때가 그 폭탄 맞을 때가 6.25 사건 때 폭탄에 맞을 때 갈라졌다니까. 한국전쟁 때 갈라졌을 것이라는 추측.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나와가지고 정치하면서 우리 한국 곳곳에 해코지를 많이 획득하는 이런 걸 우리 많이 듣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훼손하기 위해 부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태조 이성계의 태실을 파손하고 그가 맹활약한 황산대첩을 기리는 황산대첩비도 훼손시켰죠. 그렇다면 비석의 금 역시 일제 잔혹한 범죄 흔적일까? 유허비는 한일납방 뒤에 어느 외인이 임진난의 치욕을 말살하여 비석을 깨뜨렸는데 두동강이가 난 비석이 마을 청년들이 그 비석을 다시 올려 세워놓으니까 여러 해 뒤에 저절로 붙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곽재우 장군의 유허비를 일본군이 부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워두자 저절로 붙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보수공사 없이 깨진 비석이 저절로 붙는 게 가능한가요? 저절로 안 붙여지지. 그 사람이 인공적으로 붙여야 되지. 하게 된 거를 사람이 그 세면트를 해가지고 다시 붙일 건데 그게 붙여지지.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리하거나 복구한 흔적은 아닐까? 그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예전에 안 그래도 그것 봤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군에서 해가지고 한 수리 이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쪽에도. 수리한 기록이 없을 뿐 진짜 누군가 수리를 한 것은 아닐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술은 뭐 이 정도는 가능해요. 비석을 부순 뒤 그 당시에도 사용했던 시멘트를 분리된 비석의 단면에 발라 붙여봅니다. 과연 유허비의 금과 같은 모습일까? 이런 시멘트라든지 이걸 넣었을 때 그만큼 공간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글씨 같은 게 깨졌을 경우는 이런 틈새가 보이는 거죠. 시멘트로 붙인 비석엔 미세하게 틈이 보입니다. 쪼개진 것도 아니고 붙인 것도 아니라면 대체 이 비석엔 왜 이런 금이 가 있는 걸까? 문화유산 복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유허비를 관찰한 결과 금이 간 부분은 까맣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작은 결정들. 과연 유허비 절단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접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외곽에서부터 균열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여서 연결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흰색과
회색 같은 광물들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균열이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알고 보니 조각난 것이 아니라 유허비 자체에 균열이 생긴 거라는 얘기.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석영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사암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변성이 된 사암인 것 같아요. 조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석을 만들기에는 좋은 암석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런 약했던 부분이 풍화가 되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유허비. 오랜 세월을 버텨내다 풍화작용으로 인해 금이 생겼다는 건데요. 특히 유허비를 만든 바위의 종류가 그 원인일 거랍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경남 창원의 또 다른 비석을 찾아가 봤는데요. 보면은 깨지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진 듯한 흔적. 곽재우 장군 유허비와 비슷한데요. 이 비석들도 수리한 적은 없는 걸까? 경지공원 비석군을 조성할 때 내에서 비석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석 자체에 대한 보수 이력은 없습니다. 결국 비와 바람이 균열을 일으킨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는데요. 균열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이렇게 절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아예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는데요. 오랜 시간 온몸으로 풍파를 견뎌온 우리의 문화유산. 소중한 만큼 보존에도 힘을 써야겠죠.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앞서 있던 검은색 승용차.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그대로 유턴을 합니다. 불법 유턴에 해당되는 차선이었습니다. 갓길로 정차하도록 여러 번 지시를 했고요. 차량 앞에서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하는 듯했던 차량. 갑자기 차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역주행을 감행합니다. 그대로 골목 안으로 달아나 버리는데요. 왜 도망치는 거죠? 음주나 어떤 다른 여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 경찰은 본격적인 추격에 나섰는데요. 그렇게 몇 개의 골목을 돌다 다시 마주치는 도주 차량. 저희 순찰차를 발견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속력을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좁은 골목에서 계속 속도를 높여 주행랑을 치던 차는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골목 추격전은 약 10여 분간이나 이어졌는데요. 10여 분가량 추격을 했거든요. 다른 또 순찰차들을 지원을 요청을 하고 도주로를 차단을 해서 곧바로 저희가 검거했습니다. 마침내 붙잡힌 도주 차량. 정말 음주운전이었던 걸까? 비음주로 확인을 했고요. 따로 시간 조회를 해보니까 사기죄에 해당하는 징역형 수배자로 저희가 확인했어요. 운전자는 사기죄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은 수배자였던 것. 경찰의 신속하고 빠른 판단으로 수배자를 체포해 추격전은 마무리됐는데요.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있기에 오늘도 든든합니다. 악몽 같았던 그날. 제가 저쪽에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대체 어떤 황당한 일이었을까? 자,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퇴근길이었던 제보자. 천천히 달리던 중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상상도 못했어요. 차로에서 이탈한 적도 없는데 그냥 달리던 중에 갑자기 그런 충격이 느껴지니까 4차로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3차로에 있던 제보자의 오른쪽 측면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멈출 생각이 없는 차가 그대로 달아나고 마는데요. 차가
차가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떤 흰색 승용차가 왼쪽으로 쌩하니 달려가는 그 느낌은 있었거든요. 차가 이제 멈춰 있으니 피해서 달려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 차가 도주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수리비 견적만 3천여만 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던 제보자. 도주한 차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바로 이 포켓차로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가 일어난 건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그 앞에 CCTV를 봐도 이제 번호판이 안 나와서 잡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정말 허탈하고 지금 많이 심경이 복잡한 심정입니다. 뺑소니 차량을 찾기 위해 경찰도 조사 중이지만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정말 더 크게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구호 조치를 안 하고 그러고 도망간 거잖아요.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90%에 달하는데요. 순간 도주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오랜만에 무척 맑았던 그날 아침. 출근길에 오른 제보자는 앞 차량에 들어온 비상등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사고 났을 때는 놀란 게 컸죠. 그 차량이 급정지를 하게 되면서 충돌이 났고 뒤에 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연쇄적으로 충돌이 났습니다. 넉 대의 차가 추돌한 대형 사고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번 사고 왜 일어난 거죠? 나무 팔레트였어요. 나무 팔레트. 아하. 앞차 하단부에 1m 정도 되는 게 끼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위 낙하물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중 추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약 50에서 70%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머지 손해 30에서 50%는 사중 추돌한 차량 간에 분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도로에선 방어 운전이 최선입니다. 예리한 시선으로 과실 비율을 분석하는 정경일 변호사의 몇 대 몇. 이번 사고는 귀갓길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천천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던 그때 다른 곳에서 진입하던 트럭이 제보자 차량의 조수석 쪽과 충돌하고 맙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회전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트럭 운전자는 먼저 진입한 제보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수리비만 약 1,3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게다가 저희가 후진입했는데 왜 와서 이제 사고를 내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회전교차로 경우엔 8에서 9 정도 과실이 이제 상대 측이 될 거다라는 안내만 받은 상태고, 단순히 그냥 운전자를 잡았다라는 거 하나로 과실을 물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통상적인 회전교차로 사고로 볼 때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정말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 이번 사고 상대방은 보험사의 과실 도표에 따라서 제보자에게도 10에서 20%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고 영상을 보면 제보자 차량 시야에서 상대 차량 보이긴 하지만 교차로에 진입조차도 안 한 상대 차량을 위해 제보자 차량이 진로를 양보할 의무 없고 멈추고 경적까지 울려 사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상대 차량 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초보 운전자를 진땀 빼게 만드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요?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는 첫째,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는 서행 내지 일시정지해야 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 지시등을, 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도 꼭 잊지 마십시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연평균 도로 위에서 수거되는 낙하물은 2만 5천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잦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는 거죠. 네, 낙하물 수거나 불량 화물차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점검을 강화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짐을 싣고 도로 위를 나설 때는 2번, 3번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이건요. 포항시 호미곶의 명물 상생의 손이죠. 일출 명소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꼭 먹는 게 있다고요. 시원하다. 술이 다 깹니다, 다 깨. 얼큰하고 시원한 속풀이 음식인가요? 뭘까요? 드시는 게 무슨 탕인가요? 아닙니다, 물회입니다. 가자미 물회. 포항에 오면 이건 필수죠. 바로 포항식 가자미 물회. 물회는 보통 여름에 많이 먹지만 포항에서는 겨울에도 이렇게 물회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자미가 겨울에 더 맛있어지기 때문이죠. 포항에서는 육수 없이 얼음과 고추장에 슥슥슥슥 회를 비벼 먹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네, 아주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오래 씹으면 달짝지근합니다. 지금 드시는 게 뭐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자미는 지금이 제철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참가자미가 한창이라고요. 신선한 참가자미일수록 꼬리 쪽에 노란색이 선명합니다. 산지라 그런가요? 색이 뚜렷하네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바로잡아서 요리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참가자미 날 때는 참가자미 물회가 유명하죠. 산란을 위해서 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 참가자미는 겨울철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많이 올라서 쫄깃하고 맛도 아주 좋아지는데요. 보세요. 이 통통한 건 가자미 알입니다. 알과 살이 꽉 차서 깊은 맛이 일품인 얼큰한 매운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제철인 가자미를 만나러 포항시 호미곶탕을 찾았습니다. 마침 가자미 잡으러 가는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잡으러 가는 건가요? 예, 가자미 잡으러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선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낚싯대만 줄지어 늘어져 있네요. 어선이 아닌 것 같은데 낚싯배 아니에요? 아, 평상시에 조업할 때는 조업도 하고 이제 낚시 손님 계실 때는 낚시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조업 파트너 아내의 등장, 젊은 어부 부부입니다. 낚시는 제가 더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출발! 포항은 지리적인 특성상 조금만 배를 타고 나가도 깊은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산란기를 앞둔 가자미들이 심해에서 연안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네요.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아내와 남편 중 누가 먼저 잡을까요? 뭐 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금인가? 뭐야? 소금인가? 뭐야?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건 뭐죠? 이게 뭐예요? 뭐예요? 신기하게 생긴 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홍삼이요. 홍삼 맞네요. 귀하다는 빨간 해삼, 홍삼인데요. 이건 아니고 다시 심기일전. 이번에는 가자미가 올라올까요? 뭐가 오는데요? 요즘은 동해안에서도 주꾸미가 자주 등장한다고 하네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쭈꾸미가 올라왔어요. 오전의 조업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뭔가 올라오긴 해요. 나 굶어 죽겠다. 이제 귀화한 지 4년 차가 된 초보 어부입니다. 어민들은 이제 형님 오래 하시는 형님들은 그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만들어가는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황금어장을 찾아서 다시 이동해 보죠. 어느 쪽에 척이 좀 넣어? 척이 얼마? 초창기엔 저기가 잘 됐다니까. 여기 첫 번째 여기. 아내의 촉을 따라서 선택한 곳에서는 가자미가 과연 잡힐까요? 오, 아내의 감으로 온 조업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가자미가 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아내가 어신인데요.
오. 네. 오. 노란 참가자미. 가자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죠? 금손이네요. 뭔가 커다란 크기가 잡혔는데요. 가자미 맞나요? 생긴 건 좀 비슷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뭐죠? 남았어요. 도다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낚시로만 잡아서 수익이 되나요? 그 길목만 잘 찾아내면 뭐 100마리, 200마리 잡는 거는 금방이에요. 낚시로 그렇게 잡아왔다 말씀하면은 조금 더 신선도가 좋으니까. 왔다. 왔어요. 물속에 하얀 정체. 이거 꽤 커 보이죠? 이야, 이번에 정말 큰 가자미가 잡혔습니다. 대물이네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한마디. 거기서 울고 있지 마. 선장님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과연 가자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 브레이커. 코너. 있어요. 끝에 한번 보시죠. 드디어 선장님의 낚싯대가 힘있게 꺾였습니다. 이야, 얼마나 큰 게 올라올지 기대되는데요. 이건 성대라는 물고기라고요. 이거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요. 잘 잡으면 뭐 됐지 뭐. 사랑합니다. 아이고, 포기를 모르는 선장님. 있어요. 잡혔나요? 올라온다. 아, 이거는 노랭이. 오. 이야, 드디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선장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침내. 또 포항의 동해 가자미. 요놈 이거 가자미 힘이 보통이 아닌데요. 올해 처음으로 잡은 참 가자미이기 때문에 더욱 기쁨이 배가 되죠. 시작이 좋았습니다. 연달아 가자미가 줄줄이 낚여 올라오는데요. 정말 한 번이 어려웠지 두 번, 세 번은 금방이네요. 한 곳에 지나갈 때 보통 후두두 잘 해요. 뭐죠? 잠깐만. 걸렸어. 안 돼. 잠깐만. 됐다. 오케이. 아니 고기가 뭔지 아닙니까 고기가. 그래서 그렇지. 그럼 너가 나를 잡은 거야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다정다감한 선장님은 어부가 되기 전에 격투기 선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국제대회에 나갈 정도로 실력이 아주 좋았다고요. 팀 소속을 선수로. 네네네. 그렇게 이제 계속 생활 이제 하다가 이제 낚시가 좋아서 이제 은퇴하고 2014. 결혼 전부터 낚시하는 게 데이트였다는 두 사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내의 응원 덕분이었죠. 바다 어디를 가도 함께하니까 무서울 게 없다고요. 나를 잘 받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사랑해. 쑥스럽게 왜 이래 너. 나도 사랑해. 에너지 넘치는 지금처럼 행복하고 어복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자포구였습니다. MZ세대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방식, 다이어리 꾸미기, 이른바 다꾸인데요. 레트로 열풍을 타고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입니다. 20대 김소영 씨도 다이어리 꾸미기에 푹 빠졌다고요. 다이어리 꾸며놓으면은 되게 주변 반응도 좋고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도 되게 좋아하세요. 멀리 사는 부모님에게도 다이어리로 일상을 공유합니다. 열심히 오려서 꾸미는 오늘의 일상. 사진을 이렇게 오려 붙이면 밋밋했던 다이어리가 금세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산책을 나와 스마트폰을 켠 소영 씨. 공원 곳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 쓸 데가 있다고요. 촬영하고
프로그램 연결하면 프린터기로 핸드폰 사진을 뽑을 수 있어요. 그때 소영 씨가 꺼낸 것은 바로 스마트폰 사진 프린터기. 블루투스로 연결한 뒤 크기와 밝기를 잘 조절하면 인화 준비 완료. 별다른 조작 없이 쉽고 간단하게 좀 전에 찍은 사진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건데요. 요즘 레트로 감성이 대세잖아요. 그거에 딱 맞는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성이 단조로우면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직접 인화하는 방식이 요즘 사랑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기가 만들어진 곳은 외국이 아니라 국내의 한 중소기업. 오늘도 머리를 맞댄 직원들, 기계 조작이 한창인데요. 어떻게 해야 저희 제품을 잘 판매할 수 있을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인쇄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포패스 기술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사진이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코팅 이렇게 프린팅되는 방식입니다. 특허까지 받은 염료 승화형 방식의 프린터인데요. 자, 원본과 인화된 사진을 비교해 보니 와, 정말 선명합니다. 특화된 기술에 직접 생산까지 하다 보니 유명 필름 브랜드와의 독점 라이센스 계약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34개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선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안정을 시키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물류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출 바우처나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요 이커머스 채널들을 더 쉽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안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발빠르게 세계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회사처럼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36%에 달합니다. 이곳 역시 해외 진출이 활발한 중소기업인데요. 우상하게 생긴 이건 대체 뭔가요? 저희 회사는 엑스레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수술할 때 사용하는 엑스레이인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 보여줘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간단하게 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혈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조영제가 이동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제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이 수술용 엑스레이는 80여 개국에 수출됐는데요. Are quite popular in Turkey market, and compared with our competitors that are the global giants, Generate is providing the same performance for more affordable prices, and customer service being very fast and very supportive to the detail, and the device is rarely showing any failure. 연구 개발에 이렇게나 진심이니 당연히 성능도 따라올 수밖에요. 사용자의 편의성 그리고 시술을 얼마나 편리하게 지원할 것인지 또 원활한 수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전시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전시까지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의 지원 그리고 직접적인 그 전시비의 지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 해외 진출이 한층 쉬워졌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수출 50%를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금과 판로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을 일원화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지원 방안 3대 전략을 세워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수출 시장 조연에서 주연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날씨는 점점 더 포근해지고 있지만 오늘도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으니까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 빛 물든 진달래꽃